시장의 컨센서스를 무조건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투자한다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 흑자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점이 시장에서 언제를 보고 있지라고 그걸 빨리 알아내야 되고 거기에 동의하면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거꾸로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거꾸로 투자 전략 하면 되거든요. 컨센을 정확히 알고 자기만의 투자 전략을 하는 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는 이유가 투자 권유를 받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뭐가 유행이지? 그 유행이 맞으면 빨리 따라가시면 되고 그때면 속도가 중요한 거고요. 아닌데? 하면 완전히 역발성 투자를 하시면 또 빅샷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올해보단 강세장일 거고요. 정확히 3분기 고점으로 봅니다. 지수의 고점 2분기 그러니까 3, 4월부터 의미 있게 반등하고 7, 8, 9월이 아주 뜨거울 것이라 보고 있고요. 10, 11, 12월은 약간 좀 쿨다운 정도 될 거다. 미국 증시에서 올해 화두가 뭐였냐면 GDP나 소비가 아니었어요. 생성형 AI,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렇게 7개 기업이 지금 미국의 S&P 500 중에 비중이 30%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이들이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 결국은 이노베이션이 주가를 이끄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성장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었는데 그래서 1차 성장을 했고요. 여기서 약간 횡보를 하면서 성장통을 겪고 있고 그 성장통이 내년 상반기까지 된다고 봐요.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반도체, 바이오, 전력기기, 2차전지, 화학 이 순서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네. 어땠다.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사다난했죠 뭐.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지수는 제가 좀 이실직고를 좀 하는 편인데 네. 저는 사실은 좀 제도권 애널리스트가 여러 가지로 사실은 뭐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 혹시 가능하시다면 제가 화면을 잠깐 좀 보고 싶어요. 네. 5페이지 잠깐 보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 5페이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제가 요걸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작년 말 그러니까 이제 날짜를 보시면 2022년 11월 또는 뭐 이렇게 보면 내년 증시, 그러니까 올해 증시를 많은 기관 투자자는 뭐라고 하셨냐면 상저하로 보셨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반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네. 독설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저는 전망을 못 짰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8월에 상장주권을 와서 전망을 못 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 저희가 봤던 그러니까 이 시장의 컨센서스는 뭐냐면 2023년 올해는 상저하고 올 거로 봤어요. 대부분 그랬죠.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오히려 상고 하저입니다. 네. 지금 반등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고점은 7월 8월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장이 어땠냐고 한다면 시장의 예상과 좀 달랐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제도권 애널리스트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상저하고라 본 이유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올해 경기가 상반기까지 안 좋다가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세요. 네.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면 올해 경기를 어떻게 봤냐면 고금리가 좀 상반기까지 가다가 경기가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생각하면서 주가가 선행해서 올해 하반기는 움직일 거다. 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워낙 경기가 침체니까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고 네. 파월의 어떤 영향 때문에 올해 하반기 움직일 거라 봤는데 잘 반대였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지표나 기업 실적,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적자였잖아요. 상반기. 주가 먼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의 선행성이 훨씬 빨라진 거고요. 그만큼 유동성이 많다고 좀 봐요. 유동성이 많고.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의 뷰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시장 거꾸로 갔다는 건 뭐냐면 유동성과 뭐 역발상 전략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반기에 먼저 가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재료가 소멸된 거잖아요. 네. 오히려 하반기를 좀 더 갔으려면 굳이 얘기하면 금리 인하가 정말로 내년 1분기에 될 것 같아. 정말 이런 식으로 뭔가 FOMC 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매파가 좀 더 많았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9, 10, 11, 12를 조금 힘들게 만들었다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봤던 상고하저가 아니라 네. 아니,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저였다는 점. 그러니까 좀 우리 전문가들이 좀 틀렸다는 거에 반성을 좀 하고요. 네. 좀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가 지금은 잊혀졌지만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테마주가 주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초전도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항상 테마는 있어 왔습니다. 시장에 테마가 있어 왔는데 그래도 어떤 실적 기반과 어떤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어떤 성장주가 있고요. 어떤 주도주가 있고 그러면서 테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올해는 사실은 초전도체라든가 뭐 일부 대선주라든가 이러면서 어떤 테마가 더 컸고 굳이 얘기하면 여기 5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차전지 테마에 따라 주가가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보시는 요 진한 색은 2차전지 테마 지수고요. 네. 요 얇은 청록색은 신용융자 잔고죠. 당연히 뭐 많이 샀으니까 올라간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이 테마의 힘이 결국 2차전지 쪽에도 기대감이 결국은 매수로 이어지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고 거꾸로 또 기대감이 빠지니까 지수가 또 그대로 빠지는 코스피 전체로도 2차전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 테마라든가 유동성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좌우돼서 뭐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뭐 근데 이제 사실 저도 뭐 예전에 리서치를 해봤지만 네. 이 리서치 뷰가 한 곳으로 모이면 이제 그게 선반영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오히려 그게 이제 그만큼 포지션이 쏠려 있다는 얘기니까 또 거꾸로 가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뷰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의 이제 기준점이 필요하니까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도 뭐 증권사 맨날 틀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증권사가 내놓은 뷰에 기준을 잡으시고 근거를 보고. 그렇죠. 근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짜시면 되죠. 활용하시면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조금 첨언드리면 투자 전략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냐. 저도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저는 두 가지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한다면 삼성전자가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 아니면 삼성전자의 흑자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점이 시장에서 언제를 보고 있지라고 그걸 빨리 알아내야 되고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주의 생각, 그러니까 메이저의 다수의 생각인데 거기에 동의하면 그걸 투자하시면 돼요. 그 메이저에 맞게. 근데 자기가 뭐 삼성전자 아는 지인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그 생각이 틀린데라고 하는 건 엄청난 투자 계획이거든요. 그죠? 그거 엄청난 투자 계획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4분기 삼성전자가 흑자로 봤는데 아니면 적자로 봤는데 거꾸로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거꾸로 투자 전략하면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제 얘기는 결국은 컨셉이 뭔지를 열심히 아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송을 보는 거고 시장의 컨셉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는 이유가 투자 권유를 받는 것도 있지만 컨셉이 뭐자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뭐가 유행이지? 라는 거고 그 유행을 봤으면 그 유행이 맞으면 빨리 따라가시면 되고 그때면 속도가 중요한 거고요. 100으로 따지면 아닌데 하면 완전히 역발성 투자를 하시면 또 빅샷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컨센을 잘 네. 정확히 알고 자기만의 투자를 하는 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예.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이제 컨센을 아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뭐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리서치 센터를 쭉 모실 거니까 이제 그 뷰를 우리가 알아갈 텐데 일단 이제 상상인 증권은 네. 내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그 부분이 좀 일단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내년을 또 한 번 또? 상저하고로 보고 있더라고요. 또요? 예. 에헤이. 저는 일부러 타증권사를 보진 않으니까요. 네. 저희들은 그냥 저희가 아마 방송 첫 번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저희가 컨셉을 모른다고 얘기 드리면 되는데 저희들은 어떤 상고하고 상저하고 이런 것도 버려야 된다고 봐요. 제가 좀 독소를 맞아요. 자꾸 해서 죄송한데 맞습니다. 그거보다는 저희는 정확히 3분기 고점으로 봅니다. 지수의 고점. 그리고 2분기부터 의미 있게 반등. 그러니까 2분기, 그러니까 3, 4월부터 의미 있게 반등하고 7, 8, 9월이 아주 뜨거울 것이라 보고 있고요. 10, 11, 12월은 약간 좀 쿨다운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올해보단 강세장으로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해보단 강세장일 거고요. 그리고 그 시발점은 2분기부터일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괴롭힐 수 있고요. 물가가. 그래서 저는 3, 4월부터 시장이 상승 무드에 들어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주면서 추가적으로 실적이 확인되는 게 아마 3분기 실적일 것 같고 2분기, 3분기. 그래서 2분기부터 서서히 예열되고 뜨거운 장이 3분기엔 아주 뜨거울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거꾸로 이제 4분기에 더 뜨겁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변수가 좀 있어서 그래요. 미국 대선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서 또 다른 불확실성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정 부분은 또 매도에 대한 전략이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3분기는 왜 뜨거울까요? 근거를 어떻게 두고 계세요? 지금 첫 번째로 그 설명드리기 전 여기 잠깐 우리 경기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 네. 그 근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에 대한 부분의 확신도 있을 거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실적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뭐 여기 사회자분도 애널리스트 해보셨겠지만 금융 정세가 먼저 오고 실적 장세가 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 유동성에 의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금융 장세.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한다는 금융 장세거든요. 금융 장세가 오는 거고 실적 장세는 내후년이에요, 사실은. 맞잖아요. 잘 어떤 긴 타임을 보면 실적 장세, 기업 실적은 아마 내후년도 되게 좋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이어른 이유로 보시면. 네. 근데 내년 하반기가 더 좋겠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려고 막 하고 있으니까 아마 2분기, 3분기 숫자들이 이어론 뭐 엄청나게 큰 증가율 숫자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3분기 BEP라 하더라도 뭐 내년 3분기는 엄청나게 흑자가 나오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3분기가 뜨거울 거로 보고요. 4분기도 원래 실적 장세로 뜨거웠어야 되는데 결국에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지수가. 3분기 고점에서 옆으로 기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부터 3분기까지 크게 상승하던 주가가 4분기에 횡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기 고점, 4분기 횡보로 보는데 좀 상고하자는 말을 안 쓰겠고요. 3분기 고점, 4분기 횡보로 보는데 거기에 이유는 실적 장세가 계속 될 겁니다. 되는데 거기에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있던 불확실성이 저는 오히려 조금 쿨다운 시킬 거라 보고 있어요. 일단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수의 흐름을 좀 이렇게 시기별로 말씀 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꼭 그대로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너무 그 시기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함몰하지 마시고 네, 네. 이제 우리는 우리 센터님 통해서 이제 왜 그렇게 보시는지 그런 논거를 말씀드리는 논거를 저희가 좀 귀담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3분기를 좀 여쭤보시긴 했는데 일단 그럼 조금 하나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 말씀 주시기를 좀 2, 3월부터 서서히 시동이 걸리고 네. 좀 강세장이 이제 내년에 시작될 거라고 보셨는데 사실은 2, 3월이 아주 많이 남았잖아요. 네. 지금부터로 보면. 네. 그리고 시장은 올해가 상고하저의 흐름이긴 하긴 했는데 또 잘라놓고 보게 되면 11월부터는 또 시장이 완전히 올해 시장과는 또 딴판인 네, 모습을 보여주고 예, 미국은 뭐 사실 연중 최고점을 연고점은 넘었죠. 벗겨버렸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또 거기에 또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내년도 1분기까지도 조금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해하기로는 지금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이렇게 시장이 쉬거나 좀 밋밋한 장을 좀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저희가 예상했던 거랑은 좀 틀린 장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이 전망을 만들었던 게 10월 달에 만들었을 때는 11월, 12월을 쉴 거로 봤어요. 미국은 저희가 뭐 논외인데 한국장은 좀 더 횡보할 거로 봤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뭐냐면 갑자기 미국도 그렇고 한국이 변화된 시점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2차 전지도 많이 가요. 그죠? 그러니까 한동안 힘들었던 9월, 10월에 힘들었던 양극재나 음극재 기업들도 지금 막 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상당히 많이 강세였고요. 그건 뭐냐면 어느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되게 안정적이라는 뉴스가 있었고 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적 금리 인상은 완전히 끝난 얘기가 있거든요. 네. 지금 화면을 잠깐 내가 보여주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 제가 처음에 만든 그 자산 시장 이슈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단화된 인플레이션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10월 CPI가 발표된 11월 달에 결론적으로 미국의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확선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10월 CPI 발표 전후에 미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인데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 달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게 한 14% 있다가 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월, 3월의 FOMC 또한 오히려 1월 FOMC도 금리 인상이 없다. 100% 동결이라고 아예 100%가 없거든요, 보통은. 100%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확신을 완전히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장세를 좀 바꿔놨죠. 네.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조금 불안하다 봤던 건 물가라든가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유가가 또 속속일 수도 있고 그럼 또 물가가 뒤섞이면 또 후배 팔 거다. 매파들 네. 후배 팔 거다. 그래서 좀 가만히 잠자코 있었다가 하마스 전쟁에도 유가는 안정적이었고요. 여기다가 미국의 10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안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금리 동결 100%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예상과 달리 11월, 12월은 이렇게 좀 생각보다 강세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지금 금값도 의외로 강세거든요. 우리가 간과하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세를 봤을 때 사분면을 보면요. 좀 특이한 시장이에요. 자산이 다 강세거든요. 네. 비트코인도 4만 불 넘었어요. 40만 불인가 4만 불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금값도 온수당 2년 내 최고였고요. 미국 주식시장도 우리나라 말고 미국 주식시장도 전고점 벗겼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갖고 있었던 제가 갖고 있는 굳이 얘기하면 채권 시장의 금리도 어떻게 보면 고점 인상이니까 어떤 게 보면 사분면에 다 강세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두 달러만 빼고, 달러만 빼고 다 금융 그죠? 장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주가 지수 더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에너지원이거든요. 자, 금리를 더 이상은 안 올릴 거야라고 이제 다 반영한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제 12월, 1월, 2월이 가려면 기업 실적이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생각보다 이 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반도체 업황이나 뭐 IT 업황도 그렇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할 거는 아닌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모르겠어요. 또 갑자기 미국 경기가 훨씬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 5월이 아니라 이거 더 뭐 3월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3월도 동결인데 원래는 3월도 지금 동결로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화면에도 보시는 28%라고 하는 금리 인하 비율이 확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올 거냐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서간 저는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지수는 당분간은 좀 횡보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다만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는 거는 앞으로 시장을 강세로 이끌 만한 모멘텀은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뉴스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예언자들이 있어서 실적이 정말 좋을 거고요. 금리 생각보다 빨리 인하할 거니까 그냥 주식을 사시면 돼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당분간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를 주지 않는다고 시장이. 그럼 좀 기다려야 되는 것도 맞으니까 지금은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도 있고 그리고 좀 낙폭과대에 대한 뭐 그런 어떤 기대심도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보고 있고 대세 상승으로 아직 들어가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저는 굳이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시기가 없다면 결국은 지금 사서 내년 연말에 파는 전략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게 바이오 혼돌제로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사야죠. 그럼. 전 그것만 그러니까 지금의 지수보다 내년 말의 지수는 높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어떻게 파냐가 중요하니까 좀 그것까지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주가 지수에 펀드가 있다. 지수 펀드가 있으면 이 지수 펀드를 사도 됩니까? 저는 사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 사고 상상해 좀 본 빠지고 거는 있지만 내년 말에는 이거보다 올라갈 거니까. 그 내년도 코스피 예상 밴드를 보니까 네. 상단이 2,900이더라고요. 센터장님 맞는 거죠? 예, 안 그래도 뭐 밴드를 좀 말씀드릴 때가 됐는데요. 네. 잠깐 화면을 좀 봐주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 증시는 아까 말씀드린 기승전결의 움직임이었고 코스피 예상 레인지는 하단은 2,450이고요. 상단 2,900입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 저희들이 봤었던 2,450은 트레일링 PBR 기준에서 0.9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레일링 PBR이라는 건 기업의 북밸류, 그러니까 순자산이 올라갈 거고 지금 0.9배면 2,350 정도 될 거예요. 2,380. 근데 기업의 순자산, 적자가 아닌 이상 기업들의 어떤 순자산이 또 커지기 때문에 같은 PBR이면 밴드가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PBR 0.9배를 저희가 항상 하단으로 지지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0.9배 깨진 건 일시적인 어떤 충격들이 있을 때는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라든가 뭐 이렇게. 그게 아닌 이상은 0.9배를 지지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2,450을 하단으로 봤고요. 이제 상단이 중요한데 상단은 우리 코스피 강세장의 중간을 적용해도 뭐 PBR 1.3배 간 적도 있고 뭐 1.05배 간 적도 있지만 저는 1.1배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실적 장세를 갔을 때 1.37배, 1.4배, 4배도 갔지만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내년은 아니거든요. 원래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상반기에 주가에 더 고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후년 상반기가. 맞죠?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 횡보하면 내후년이 더 올라간다고 봤을 때 실적은 내후년 말까지 좋아지만 지수는 선행에서 꺾인다고 봤을 때 내후년 상반기가 우리 트레일링으로 보면 아마 고점일 것 같아요. 2025년 3, 4, 5월이.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PBR 1.1배를 적용하면 내년 밴드상으로는 2,900이 고점일 가능성이 있고 내후년은 3,400 정도 나오겠죠. 근데 내후년까지 예상을 하긴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실적 장세와 금융 장세의 중첩. 그래서 하단은 2,450, 고점은 1.15배에서 2,900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 금리 인하와 기업 실적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고 기대감이 반영되게 움직이는 거고 실적을 조금씩 확인하는 3분기가 아마도 고점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끝나서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금융 장세가 먼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네.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최근에 11월에 올라온 거는 금융 장세에 대한 부분. 네. 근데 여기서 더 가려면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실적이 회복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 레벨에서 바로 가기보다는 좀 쉬었다가 2, 3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시작될 거다. 네, 예. 그래서 추세적으로 해서 내년 후년까지도 상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혹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예, 예, 맞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랑 이제 리스크 요인을 좀 몇 건 짚어보고 싶은데 일단 매크로 측면에서 조금 한번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계속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네. 지금은 이제 연착륙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근데 여전히 내년도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좀 부정적인 시선도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올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에 미국 경제의 흐름하고 통화 정책의 어떤 변화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계속 좋았어요. 네. 근데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률은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률의 둔화되는 과정과 어떤 내용으로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얘기 드리냐면, 여기 7페이지 잠깐 저를 갖고 온 걸 보면,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인데 여기 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그림 11번에 미국 성장률 전망이라 나와 있는데, 이게 그래프가 좀 복잡하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IMF와 OECD와 블룸버그라는 기관에서 올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그래프는 올해 미국 시장의 GDP를 어떻게 전망했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망 시기가 계속 2022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계속 전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가? 네. 무슨 얘기냐면 연초에 생각했던 미국 경기, 예를 들어서 IMF는 2023년도 생각할 때 연초에는 1% 성장할 거야 봤어요. 매 분기마다 올해 미국의 GDP를 상향해서 결국 2.1%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전고점 벗긴 거고요. 근데 2024년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별 볼일 없다가 2023년에 올리니까 2024년도 이제 올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죠? 맞죠? 그러니까 OECD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0.5%였던 미국 GDP를 올해 2.2%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계속 분기마다 올해 GDP를 상향했고 이 내년 GDP는 사실은 내년에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장의 컨셉은 뭐냐면 미국 사람은 우리보다 더 잘 알겠죠. 내년에 미국 경제는 올해보다 더 안 좋구나라고 GDP를 다 하향해 버린 거.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컨셉은 뭐냐면 올해가 2%대면 내년은 1%대라는 거예요. 이미 뭐 소매 판매 같은 거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수출이라든가 기본적인 투자액 자체가 줄었으니까 아마 1%대인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지금 이거보다 그러니까 연초에 내가 만약에 1.5%를 본 게 연말에 1%까지 빠질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숫자들이 물론 최근에 2024년에 어떤 전망 숫자가 최근에 좀 올라온 거는 약간 우려스럽긴 하지만 최근에 연초에는 뭐 내년도 전망을 1%대로 봤다가 근데 요 숫자가 생각보다는 여전히 좀 낮게 돼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올해 분명히 예상보다 좋았던 이런 측면이 주가에 반영됐고 내년도에 서비스 업황이라든가 소비 둔화로 어차피 성장률은 둔화될 겁니다.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올해만큼 내년에 좋을 거냐는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한국은 올해 성장률이 워낙 안 좋았고 내년 성장률이 더 나빠질 것 같진 않아요. 올해보다는. 어차피 올해 성장률은 뭐 2% 내외일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에도 2% 내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수출주도 국가니까 결국은 GDP가 좋아지는 건 내후년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의미 있게 돌아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을 반영한다 보면 한국 시장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지수가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미국의 전고점을 계속 벗길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조심스럽죠. 다만 컨센서스는 분명히 낮게 보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의 올해 GDP를 올해보다 내년을 더 높게 봤거나 생각보다 되게 강세로 봤다면 기대감이 있으면 오히려 좀 안 좋다고 보는데 네. 이미 1%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GDP가 1% 내외까지 더 나빠질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냥 나오면 그냥 그 시장 컨셉에 부합하는 정도니까 지수는 횡보하겠죠. 아마도 적어도. 횡보하거나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 미국의 시장도 결국은 일정 부분 좀 테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이거는 아까 전에 거와 비교해 글로벌 미국 증시에서 올해 화두가 뭐였냐면 결국은 미국은 GDP나 소비가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GDP를 가지고 자꾸 지수를 예측하는 버릇이 있는데 네. 사실은 여기 보시면 생성형 AI 생각해 맞잖아요. 그렇죠.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여기 밑에 보면 그러니까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렇게 7개 기업이 지금 미국의 S&P 500 중에 비중이 30%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보면 결국은 이노베이션이 주가를 이끈 거거든요. 그렇죠. 이노베이션. 혁신일 뿐이에요. 혁신. 주가는 다 필요 없고 성장주와 혁신이 중요한데 그래서 AI가 결국 이걸 이끌었다면 챗GPT. 여기 보시면 쉽게 말하면 비만 치료제. 한동안 또 9월 10월에 있었던 위고비로부터 이게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중에 새로운 인류의 어떤 건강에 새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약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에서 또 한 번 올라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뭐 3년 전에 100위에서 지금 뭐 4배 오른 상황이고요. 올해만 2배 올랐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또 어떠한 이노베이션이 나올지는 좀 더 봐야겠죠. 근데 여하튼 뭐 새로운 챗 GPT 형태가 나올지 아니면 뭐 이런 비만 치료나 바이오와 관련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GDP로 봐서는 어차피 뭐 나쁜 걸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뭐 흔들리겠지만 결국 이노베이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기업을 선도할 것이 맞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네. 미국의 지수보다는 그리고 한국은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승전결 방식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미국 경제가 올해보다는 좀 숫자는 낮아지겠지만 네. 침체까지는 보시지 않는 전 그렇게 정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인 것 그러면 같은데. 요한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네.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급격한 디플레는 없다고 보시는 거니까 위험성도 좀 적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센터장님? 지수 저는 실물 경제에는 충격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급격한 디플레이를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실물 경제 사실 지금도 물가가 약간 부담이 있거든요. 우리 냉정히 얘기하면 네. 사실은 우리가 다 넘어가서 그러는데 파웰이 물가가 아주 만족스럽다. 너무 이건 아니고 미국에 생각했던 물가 상승률이 2% 3%대라고 본다면 여전히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실물 경기에 금리 인하가 영향을 뭐 나쁘게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수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미 예정된 금리 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정세를 종결시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선반영하고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가야 되는데, 네. 그죠? 금리 인하를 5월에 하든 6월에 하든 뭐 7월에 하든 더 가야 되는데 이미 노출된 재료였고, 그로 인해서 경기는 후행적으로 좋아지지만 주가는 오히려 횡보하거나 일시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 바텀을 결국 기업 실적이 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은 이제 반도체가 이번에 이제 BEP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 추세가 맞다면 10month도 뭐 반도체 16개월 만에 이제 수출량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런 식으로 보면 이 순서가 맞다면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의미는 2분기, 3분기 숫자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또 2분기의 실적 발표가 어차피 7, 8월이거든요. 맞잖아요. 네,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7, 8월이라고요. 3분기 실적 발표는 10월 11월이고, 그러니까 실적 발표로 확인하면서 더 자신감을 3분기에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악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실적이나 우리나라 수주들의 실적이 그걸 메이크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서 저는 2분기 상승과 3분기 강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뭐 지수라든가 매크로 뷰는 뭐 이 정도로 듣는 걸로 하고 네. 또 우리 센터장님 또 전공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요. 전공을 좀 여쭤보는 게 좀 예. 좋을 것 같아요. 또 왜냐면 이제 어쨌든 뭐 시장 자체가 내년도에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어느 쪽에 우리가 힘을 실을 것인가 섹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또 우리 센터님 또 2차전지 워낙 잘 보시니까 네.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올해 상당히 변동성이 컸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는 이보다 좋을 수 없었던 것 같고 하반기부터 조금 이제 변동성 커지다가 사실 최근에는 많이 그 이른바 미래에 대한 그 기대치를 끌어왔던 부분들이 네. 올해 조금 하반기에는 약간 기스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네. 이 차전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자료를 좀 잠깐 볼게요. 한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 상상의 증권에서 11월 달에 2차 전지 전망 자료를 냈었고요. 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성장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성장주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반기에 조금 주춤했던 이유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요. 성장은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IT 뭐 스마트폰도 그랬고 디스플레이도 그랬고 성장을 선방해서 주가가 가다가 성장이 둔화되면 약간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S자로 주가가 가거든요. 무슨 얘기냐? 물론 S자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러니까 선반영에서 빨리 올라갔다가 그 다음 약간 횡보하는 이유는 약간 성장이 둔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플러스 앤 컨스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아 맞아 이게 역시 맞았어. 그래서 OLED 같은 산업이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커브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S 곡선을 하는 것이 성장주의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저희는 그 중간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성장주에서 2차 성장을 할 때 그 얼마씩 짧아진 건가 길 건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지금 성장에서 1차 성장을 했고요. 주가가 지금 제가 한 얘기인데 주가는 1차 성장을 했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약간 횡보를 하면서 성장통을 겪고 있고 그 성장통이 내년 상반기까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성장통이라는 게 뭐냐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라인업을 좀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둔화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성장통에 라인업은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2차 전지가 이렇게 주목받은 거 2018년, 19년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때는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상당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 어떤 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그 완성차가 만든 전기차보다 테슬라 모델 3가 나오면서 대중화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어필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차 산 게 아니고 테슬라 산 거였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완성차나 그 차와 다른 레벨을 줬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오토파일럿이라든가 자율주행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들 구매하는 방식 그다음에 테슬라라고 하는 소속감 이게 되게 중요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했지만 이제 그것도 상당히 매력적인데 제 말은 좀 더 다른 라인업들이 못 나왔잖아요. 테슬라 디을, 리비안이나 그죠? 루시드 모터스나 뭐 많이 들어봤지만 네. 그런 슈퍼카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우리가 기대한 새로운 라인업, 새롭게 볼 수 없었던 차가 또 한 번 나와주는 그게 좀 시간이 좀 있는 거고 필요한 거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메탈 가격이 완전 전반적인 하락세, 경기가 하락. 그러니까 왜냐하면 메탈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디플레이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 방면에서. 네. 왜냐하면 메탈 가격, 니켈, 코발트, 망간에 맞게 판가를 에딩해서 받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메탈 가격이 구조적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차라리 플랫하면 다행인데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면 다행인데 뭐 1년 정도 계속 하락하면 그 효과가 또 1년 정도 계속 매출이 줄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첩됐어요, 사실은. 중첩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화면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라인업들 신규 라인업들이 아직까지는 다 매력 있게 못 들어왔고요. 테슬라도 모델 3 외에 또 다른 패신저 카에서의 모델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모델 S가 있었고 모델 네. X가 있었고 모델 3가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사이버 트럭은 뭐 좋은 차지는 트럭하고 또 패신저 카는 좀 다르니까 그리고 제2의 테슬라가 아직은 안 나왔다는 점. 근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가능성들이 조금씩 엿보이고 있어요. 뒤에 또 자료에 설명드리겠지만 수요는 결국 새로운 차가 나오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니까요. 그거는 후행적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뒤에서 보면 루시드 모터스나 아니면 리비안이나 이런 차들이 상당히 분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사이버 트럭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라인업들이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제2의 테슬라라든가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메탈 가격도 오히려 이제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가격 하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한 9월, 10월부터 내년 4, 5월까지 약간 횡보할 거, 주가는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뭐 기본적인 투자자들의 생각도 있고요. 그래 큰 악재도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탈 가격이 오를 일만 남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거꾸로 보면 이제는 좀 그동안은 내가 갖고 있던 포지션을 줄여야 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급등했다면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메탈 가격이 더 빠지기가 힘든 정도로 많이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수요 창출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들 이것들이 새로운 라인업이 있을 거라고 본다면 그 부분들은 좀 충분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약간 이해를 돕자면 그래도 뭐 약간 숫자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 16페이지 잠깐 제가 화면을 갖고 왔는데요. 그냥 투자자분들이 그냥 대략적인 숫자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2023년 올해 전 세계 전기차의 판매 대수는 1,500만 대 정도 됩니다. 1,500만 대 정도 올해. 근데 이것이 이제 내년 들어서 드디어 2,000만 대가 된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36% 성장을 하는 거죠. 그 성장은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 컨센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보시면 올해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약 뭐 850기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내년은 이제 1테라와트 이상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6%씩 계속 성장을 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였죠, 사실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프상으로도 조금 마음에 안 들잖아요. 증가율이 이제 좀 꺾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주가에 반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됐고, 이건 됐으니까 됐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 두 번째 악재는 뭐 라인업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중요했어요. 이게 뭐냐면 글로벌 공급 과잉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17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공급 과잉에 따른 밸류체인의 수익성 하락이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조사해 보면 요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데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2차 전지 생산량이 좀 진한 색이고요. 2차 전지 수요는 엷은 청록색입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주가가 언제 좋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죠.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탑 10개 기업을 기본으로 전체계의 2차 전지 생산량 그리고 수요를 추정해 본 거거든요. 우리나라 K배터리가 아니고요. 보시면 2017년부터 뭔가 가동률이 안 좋다가 19년, 20년 저점을 잡고 21, 22 계속 올라갔거든요. 이때가 전기차가 배터리 주가가 제일 좋았던 시절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왜 가동률이 올라갔을까요? 수요가 생각보다 폭증했는데 이 공급량이 순간적으로 좀 덜 따라갔어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 18, 19년은 좀 힘들었던 게 생각보다 차가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증설을 조금씩 천천히 해왔다가 19년도 말, 19년도 말에 모델 3가 상당히 어필하면서 20, 21, 22에 상당히 많이 전기차 팔렸고 폭스바겐도 새로운 전기차 ID3를 내어놨고 우리나라도 아이오닉 시리즈가 나오면서 전기차가 라인업들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확 늘어났는데 공급은 늘렸지만 공급이 조금 덜 늘어났죠. 그러니까 전 세계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던 전지 가동률이 일부 업체는 80%, 90%까지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저희가 2022년 말에 서 있지만 만약에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30%대로 계속 수요가 조금 정체된다면 지금 이 가동률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정은 미국에 들어가는 K배터리는 좀 노네입니다. K배터리는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가동률은 아닌데 한국을 제외한 중국이나 기타 배터리 업체는 분명히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쇠는 중국, 그러니까 CATL이나 BYD 빼고 중국에 있는 14개 배터리 업체가 있거든요. 걔네 중에 10개 이상 업체들이 가동률이 이렇게 빠질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중국의 공급 과잉은 어떻게 보면 중국만의 문제지만 잘 아시겠지만 일부 중국의 전기차가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유럽도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성된 전기차, 완성된 배터리를 중국이 유럽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수출 안 하니까 좋은 건 맞는데 유럽은 계속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그 중국을 제외한 MS에서 LG 엔솔이 CATL이 따라잡혔던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그건 팩트입니다, 사실은. SN 리서치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CATL과 LG 엔솔의 글로벌 중국을 제외한 시장 점유율은 등가가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30%대였고 CATL이 15%에서 20%밖에 안 됐는데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이게 거의 28%를 동격이 됐거든요. 왜? 중국이 완성 배터리를 그냥 유럽 바로 수출해버려요. 그리고 전기차가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좀 부정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유럽이 뭐 중국에 대해 IRA를 때리면 되지 않냐 얘기하잖아요. 유럽이 중국 경기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미국처럼 한 국가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서로 중국 관광객을 바라는 포르투갈은 유럽 의회에 반대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배터리에 대해서 중국을 이렇게 때리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부정적인데 최근에 저는 되게 그래도 긍정적인 신락 같은 희망을 본 게 이 공급 과잉 뉴스도 내년 상반기에 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공급 과잉 계속 되거든요. 근데 뭐냐면 혹시 보시는 분 있죠? 최근에 2주 전에 중국에 13등 업체가 있어요. JEV라고 JV라고 하는 배터리 업체가 있어요. JEV라고 하는 기업.
텐진의 10만 톤 그 배터리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파라시스라고 하는 언론에 나오는 기사예요. 페르시스라고 하는 중국의 10등 배터리 업체가 이번에 또 딴 데로 국영으로 한번 넘어갔다가 가동률이 계속 안 돼서 이번에 또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기로 했거든요. 뭐 중국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 근데 이게 제대로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1, 2등 업체가 아닌 다른 기업들은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가 없고 유럽으로 수출해야 될 텐데, 중국은 이미 공급 과잉이 심해서요. 거기서 승산이 없어요. 그들도 유럽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나가려고 할 때도 출혈 경쟁이 한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랫동안 화학업체를 문담 애널리스트 해봤지만 구조조정에 시에노탄이 온 거거든요. 13등, 10등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뭐 8등, 5등, 6등도 못 견디다가 이제는 손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성 SDI나 LG 엔솔이나 SK이노베이션은 아직은 자금은 충분히 갖고 있고, 그다음 미국 공장을 통해서 또 운전자분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우리가 유럽에서 밀린다 치고, 밀려도 결국 미국에서 운전자분과 MS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성장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전기차로 용량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어떤 패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 힘을 바탕으로 유럽을 다시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래프 오른쪽을 보시면 한국 배터리의 생산 능력 비중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로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생산 능력,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배터리 3개사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약 580기가 정도 추정됩니다. 그리고 25년에는 거의 900기가 넘을 겁니다. 계속 증설을 하니까. 근데 아쉽게도 2019년 말에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배터리 생산 능력 비중은 80%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우측이니까. 네,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왜 떨어졌을까? 이게 다 중국 때문인 거죠. 중국이 그만큼 증설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미국 수출을 못하지만 여하튼 전 세계 캐파에는 분모에 잡히니까. 근데 제가 아는 보수 봐도 2025년에는 가동 우리나라 비중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국의 업체의 폐쇄를 가정하지 않은 이 비중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중국이 2개나 3개 업체라도 만약에 생산 중단을 폐쇄한다 그러면 24년에 비중이 더 반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주가는 선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는 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23년까지도 우리 비중은 줄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실적은 고전하지만 24년도에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 23년도 하반, 그러니까 25년도에 비중이 더 상승한다 보면 내년 하반기의 주가는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가정을 얘기한 거는 뭐냐면, 근데 중국이 또 뭐 보조금을 줘서 막 살려주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유럽은 한동안 우리가 고전할 수밖에 없고 사실 맞는데, 그리고 그것이 관성의 법칙상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중국도 결국 많이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둘 다 지금 미잉에 올라가는데 서로 표정을 가지만 중국도 많이 매를 맞았어요. 되게 힘들어요. 우리만 힘든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좀 더 이제 버텨주면 되는 시간이 됐고,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이후와 결국 더 많은 기업들의 중국 구조조정이 안에 나올 거고, 그러면 내후년에 대한 기대가 가면 내년에 분명히 반영돼서 내년 5, 6월 이후는 또 의미 있는, 그러니까 좀 아까 말했던 이 S곡선에서, 그죠? 생각했던 이 S곡선에서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5, 6, 7, 8 정도에 잡히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애매모호한 거 싫어하는데 그냥 딱 하는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주가에서 사면 내년 말보다 주가가 셀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차 상승 이후로 횡보 구간인데 2차 상승이 1차 상승만큼 버금가는 혹은 더 큰 수익률을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거는 뭐 매수하는 분 따라 다르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가정은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렸다가 바이놀드로 하셔서 내년 5, 6, 7, 8,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사이에 어머 의미 있는 턴이 있으면 주가가 갈 거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맨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뭘 사려고 팔려고 함부로 얘기하는 건 되게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요. 너무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우리 방송에서 좋지 않다고 봐요. 뭐 지금 뭘 사셔야 됩니다. 그건 뭐 그런 것 때문에 꼭 오는 게 아니라 논거와 지식과 그 다음에 매수 추천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그냥 좀 일부 조금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지금 이 주가에서 만약에 매수한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이 내년 말까지 갖고 간다면 지금은 주가가 높을 거냐 봤을 때 저는 당연히 그렇게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금 갖고 가신 분이 1차의 상승률만큼 뭐 150%, 200% 상승률이 될 거냐까지는 모르지만 경험적으로는 1차 상승분만큼 이 상승률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중국이 지금 13개의 배터리 업체 중에 네. 절반 정도라도 만약 폐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의 생산 능력으로 보면 아까 비중 보시면 알겠지만 50% 이상이에요. 한국이 80%가 했던 이 배터리 생산 비중이 지금 40%대로 내려왔고요. 중국이 워낙 가열차게 증설하다 보니까 거의 60% 이상이 대표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날아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무슨 말 맞잖아요. 네네. 뭐 절반 정도가 폐쇄를 한다 치면 그러면 수급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타이트. 그러니까 폐쇄라는 건 너무나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확실하게 이 독자분들도 한번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2개 기업이 파산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언론에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공식적인 언론에 나왔고요. 네. JEVE라고 하는 제베라고 하는 기업과 페르시스라는 기업이 파산했다는 얘기는 지난 2, 3년간 있었기 때문에 꼭 주목하고 보실 뉴스고 앞으로도 주목할 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보는 중국의 구조조정안이 어떤 뉴스로 계속 나올 거냐를 보시고 두 번째는 리비안이나 루시드 모터스나 아직도 니오라든가 중국의 니오라든가 살아있는 제2의 테슬라들이 어떤 라인업을 내보낼 거냐. 저희는 그거 계속 2가지만 계속 조사 분석할 거거든요. 그 2개가 매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또 조금 좀 말씀드리면 여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아까 이 리비안 같은 경우도 좀 말씀드릴게요. 화면만 잠깐 말씀드리면 신생업체 리비안의 EV 픽업 트럭이라는 SUV가 얘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알아요. 리비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압도하는 수준이라는 리뷰가 있거든요. 그 리뷰를 저희가 미국에 있는 파워 유튜버들에 대한 리뷰를 저희가 다 조사했어요. 그럼 저희 인덱스에 있고요. 저희가 그 파워 유튜버의 그 신실한 그 댓글을 그냥 컨트롤에 올려드렸어요. 걔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리비안에 대한 차를. 어메이징이라는 게 되게 많았고요. 상당히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양산이 계속 지연돼.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테슬라도 생각해보시면 모델 3도 양산 시점이 한 2년 연기된 거 아시죠? 그러다 결국 사람이 붙어갖고 다 라인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리비안도 지금 미국의 쉽게 말하면 덕후라는 분들이 보는 리비안 차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안 나와 차가. 근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대량 양산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모델 3도 결국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리비안이 뭐 의미 있게 8만 대, 5만 대가 내년 여기 계획처럼 내년도에 나오기 시작하면 라운업들은 분명히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기대할 사항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 안 해주시고 이렇게 또박또박 딱 떨어지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S자 곡선상에서 1차 랠리는 좀 있었고 지금은 약간 성장통을 좀 겪다가 내년도 한 2분기 이후부터 다시 2차 상승세가 시작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이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은 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성장통을 겪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도 좀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차 시장이 좀 커지려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하나는 자동차 시장 전체적으로 이게 이 파이가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파이 중에서 2차 전기차가 차지하는 이른바 침투율이 이제 높아져야 되는 이제 2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아까 이제 미국 경제는 어쨌든 내년 좀 둔화된다고 좀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자동차가 내부재 중에서 제일 비싼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미국에 보면은 또 오토론이 또 연체율이 좀 늘어나거든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좀 전체 미국의 자동차 시장 자체가 내년도에는 좀 쉬어갈 가능성 없는지랑 그다음에 이제 침투율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유럽에서 보게 되면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전동화되는 시점을 좀 늦췄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조금도 조금 줄어드는 분위기고 그래서 혹시나 이 성장통이 조금 늘어날 위험성은 혹시 없는 걸로 보시는지? 저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성장통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차가 안 팔리니까 보조금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매력적인 차가 있다면 100만 원, 200만 원 덜 줘도 삽니다. 그거는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ID3나 ID4나 이런 것들이 안 팔리니까 독일의 폭스바겐들 라인을 죽였어요. 새로운 라인을 만들려고 이제 새로운 ID 시리즈가 내년에 나오거든요. 기존에 있던 ID3나 ID4 갖고는 매력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조금 이슈는 아닌데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러한 어떤 제가 제일 좀 두려워하는 건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중국의 공급 과잉이 인위적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 제품을
죽기 전에 더 많이 만든 배터리나 아니면 전기차를 만들면서 유럽 시장을 더 잠식하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라인업이 매력적이지 않은 차를 사야 되는 것, 더 저가를 사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거든요, 사실은. 네. 차라리 고가로 좋은 차를 하는 게 맞는데 그 가능성이 제일 불안한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중국도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계속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그 상황은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생각했던 성장통을 내년 말까지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두 개 기업이 파산했다는 뉴스는 있었으니 일단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동화 지연이죠, 뭐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쪽이 사실은 침투율이 뭐 각 다른 독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어, 30% 이상 올라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 사람 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30%라는 건 100대 중에 10대, 10대 중에 3대를 전기차 샀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살 사람은 샀는데 그래서 더더욱 라인업이 중요한 거죠. 아까 리비안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했던 방식과 보지 않았던 파일럿 방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나온 거예요. 그것도 리스크는 리스크죠. 그러니까 전동화 지연은 썩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가솔린차 판매 금지를 2030에서 2035로 늘렸다든가 그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침투율이 높아진 건 부정적이죠. 근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침투율이 둔화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침투율이 상승을 하겠죠. 근데 네. 둔화되고 그래 성장통이 있는 거고. 근데 결국 침투율에 대한 둔화를 막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분들이 훨씬 현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니오라든가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가 새로운 차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양산을 해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희석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리비안은 내년 하반기에 8만 대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는 올해 이 뉴스가 나왔으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건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좀 뉴스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메탈 가격도 옆으로 길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구조정도 그리고 당장 뭐 의미 있는 차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근데 내년 하반기에는 좀 더 긍정적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적어도 메탈 가격의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 계속 보조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중국의 배터리 업체를 희생양으로 몇 개는 더 없애야 될 거고요. 뭐 고어시안이나 리센도 항상 불안하다는 얘기 돌리고 있거든요. 국영 3등 업체 고어시안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마 내년 분수령이 5, 6, 7 이후에는 우리에겐 좀 더 유리한 뉴스가 더 있을 것이다. 좀 우리는 미국이 더 성장한 나라를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상상인증권의 2024년 기대 섹터에 대한 질문을 못 드렸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2차 전지 섹터가 네. 그래도 내년 3분기 이후로는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네.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대 섹터 2차 전지도 있는 거예요? 센터장님?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따로 이제 표를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아마 10월 달에 자료를 쓰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료를 좀 보시면 여기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바이오고요. 그때 당시에 바이오를 죄송합니다. 반도체 죄송합니다. 반도체는 이미 뭐 주가가 가고 있고 네. 이미 언제 뭐 더 고점이었는데 여전히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린 건 반도체는 저희가 후공정을 좀 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후공정이 더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좀 더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사실은 2차 전지 외에 이제 이 화학이 2차 전지가 있지만 바이오를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사실 위고비라든가 이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가에 반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주가가 많이 안 가는데 우리나라 바이오는 위고비 말고 뭐가 있냐면 에스테틱에 대한 비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결국 창투사나 아니면 엔젤 투자는 금리가 높을수록 부정적이잖아요. 기회비용 때문에. 네. 내년에 금리 인하 된다는 가정이 맞다면 바이오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단가를 반영할 수 있는 음식료라든가 전력기기 이런 정도를 우리가 좀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뭐 2차 전지가 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학은 왜 빼고 얘기를 하시죠? 화학은 네.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학에 대한 반등폭이 예전보단 작아질 거예요. 경기 민감 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철강이나 화학 모두 반등할 텐데 여기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반도체, 바이오, 전력기기, 2차 전지, 화학 이 순서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상상인증권의 2024년 시장 전망과 또 구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일부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 질문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것처럼. 혹시 저희가 질문을 미처 못해서 우리 센터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못한 게 있으면 짧게 해주시면. 뭐 저는 네.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존경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매도 매수도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뭐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부 시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영찬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일부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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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